예, 이번 시간에는 그 보강 수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시의 내적 동기 이론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시의 내적 동기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외적 보상은 왜 항상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의 기능이라는 것은 일단 통제의 기능, 정보적 기능, 비동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이라는 게 어차피 한정될 수밖에 없고, 보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내적 동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통제 기능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통제력이 나한테 없다라는 지각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외적인 보상이 그런 통제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결감의 감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내적 동기는 떨어지게 돼 있고 외적 동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보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외부 보상이 개인의 유능성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보상이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대한 그 평가에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적 보상이 유능성 지각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래서 내적 동기는 증가하거나 또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적 기능은 오히려 내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유지시키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비동기 기능은, 정보적 기능이 없는 외부 보상은 개인의 유능성 지각을 저해한다, 방해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능성 지각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유능성 지각이 떨어지게 되면 내적 동기는 저하되고 외적 동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보상의 기능으로 통제 기능과 비동기 기능은 내적 동기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역할을 하는 거고, 반면에 정보적 기능이라는 측면은 오히려 내적 동기를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그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보상이라는 것이 항상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만은 아니죠. 정보적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외적 보상이 내가 유능하니까 이런 보상이 따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유능성 지각을 하게 되면 내적 동기는 오히려 증가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성향이라고 하면 자유를 지향하는 그런 성향을 높이 지닌 사람이 있고, 또는 통제 지향성이라는 것은 통제받는 걸 오히려 지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지향성 경우는 자율성을 추구하고 내적 동기가 잘 유발되는 그런 성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고, 통제지향성은 자율성을 원치 않고 내적 동기가 잘 유발되지 않는 성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적 동기를 잘 유발시키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을 지향하는 사람은 그런 내적 동기가 잘 유발되지만, 통제를 지향하는 사람은
내적 동기가 잘 유발되지 않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적 동기의 이론적인 시사점으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평가를 보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타당성은 널리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 동기가 유발되는 조건보다 내적 동기가 저해되는 조건들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 보상이 내적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결과들은 많이 입증을 하고 있는데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관계욕구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욕구는 특히 우리 한국과 같은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욕구에 대한 연구가 우리 국내 같은 데에서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창의성이라는 거. 이 창의성이라는 게 역시 내적 동기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입증되어 온 사실들이 많이 밝혀져 있다. 그 창의성은 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창의성이 많이 발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 동기 이론이 이제 조직에서 시사하는 바는 자율성 지각이 내적 동기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참여적인 의사결정, 그 다음에 권한이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부과할 때 내적 동기가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통제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내적 동기를 떨어뜨리는 측면보다 정보적 기능을 갖춰서 오히려 유능성 지각을 하게 하면 오히려 내적 동기도 증가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겠다라는 거고요. 칭찬과 인정 그리고 업무 자체의 의미부여 그런 걸 통해서 유능성 지각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내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것은 창의성을 증가시키는데 분명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했죠. 개인의 성향이 자율지향이냐 통제지향이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동기부여 방안이 요구된다는 거죠. 즉 팀장은 팀원들 중에서 자율적으로 일하기 좋아하는 팀원과 그다음에 지시와 명령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직원이 분명히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별적인 동기부여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조직에서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이 목표 설정 이론도 이 동기부여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죠. 즉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의 성과라는 것은 그 사람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이론이 바로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이 목표 설정 이론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온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의 구체성과 목표의 난이도라는 것이 상황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과에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얼마나 구체적이냐, 그리고 그 목표가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에 따라서 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표 설정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그 목표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ttention, 주의해야 할 대상과 활동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목표가 일단 설정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거고, 또 거기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결정되는 거죠.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거나 또는 노력을 동원하게 한다. 이거 당연히 목표가 설정되게 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의 에너지를 쓰겠죠.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과 행동을 유지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 목표라는 게 달성되기 전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하고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목표 달성 전략들의 개발을 동기화시킨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과 관련된 많은 전략들이 개발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구성원들의 동기화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목표 관련 변수들을 보면 앞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목표의 특성에는 난이도라는 것과 구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난이도는 그 목표가 얼마나 어렵고 도전적인 목표이냐. 그런 도전적인 목표일수록 성과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목표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인 목표일수록 또 성과도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목표는 너무 쉽게 달성하니까 그렇게 동기가 크게 발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가 애매모호하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역시 동기가 크게 유발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난이도와 구체성은 목표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의 유형,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지시가 내려진 목표, 그죠? 그리고 참여적인 목표. 그러니까 공동 설정하는 목표가 참여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고, 또 스스로가 설정하는 목표, 자기 설정 목표예요. 최근에 그 직장의 어떤 모습을 보면 제가 직장 생활을 마지막으로 했던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자기 설정 목표가 더 많았어요. 물론 참여적인 목표도 있고 지시적인 목표도 있는데 지시적인 목표는 윗사람이 상사가 지시를 해서 부여받은 목표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해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팀장과 팀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설정한 목표를 가지고 또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자기 설정 목표라는 건 스스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서의 특성이나 부서의 성격, 업무 특성이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목표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인 요인에는 그 피드백과 관련된 요인. 피드백이라는 게 당연히 모든 업무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또 성과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 나가는데 그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상 조건, 그리고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직무 복잡성. 단순한 직무일수록 목표 설정 효과는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면 목표 설정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니까 목표 설정의 효과는 높아지겠죠. 능력, 자기의 유능성이죠. 능력과 성과 간의 목표 수준이 조절 변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목표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능력과 성과 간의 영향이 분명히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경쟁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목표 수용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고 높아지고 자기 목표 욕구 증대, 욕구가 올라가고 높아지고 성과도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게 역시 경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의 차이죠. 우리가 사회적 촉진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에서 배운 내용이 그런 경쟁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촉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경쟁이 유발될 경우에 좀 더 동기가 강하게 작동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목표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목표의 설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스마트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 그 표현의 앞글자를 따서 스마트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봐야겠죠. 목표 설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스페시픽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목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iserable,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우리가 수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성과를 우리가 보통 가장 쉬운 예로 보험회사에서 이번 달에 우리 팀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는 계약 건수 100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측정 가능한 걸로 하면 명확하게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미저러블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영업직 같은 경우는, 판매직 같은 경우는 이런 측정 가능한 걸로 명확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업무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attainable, 도달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높게 잡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달 가능한 그런 목표를 잡아야겠죠. 리절트 오리엔티드, 이 목표 설정을 할 때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결국은 제대로 일을 해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과정이 제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바로 목표 설정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타임 바운드다라는 건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영업직, 판매직에서도 그런 시간을 항상 맞춰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번 달에 해야 돼, 상반기에 해야 돼, 하반기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올해의 목표. 다 시간이 제한돼 있죠. 그냥 무조건 시간 제한 없이 뭐 내가 뭐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목표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다 맞춰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목표 설정 이론의 이제 시사점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평가는 이론의 기본적인 근거들이 대부분 실증 분석됐다. 실증적으로 다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계점으로는 조직 전체의 거시적 차원으로의 이론의 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조직 전반 걸친 그 어떤 뭐 회사 조직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목표 설정을 하면 그 개인 단위 또는 팀 단위의 그런 좀 범위가 좁은 범위에서 이런 목표 설정 이론이 많이 적용되어 왔는데 조직 전체의 좀 범위를 넓혀서 이런 목표 설정 이론을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경과에 따른 목표 설정 이론의 효과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도 이런 목표 설정 이론들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시사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직에서의 시사점을 보면 일단 1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성취 가능한 범위에서 어렵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일단 어느 정도 성취는 가능해야 되고요. 그 범위에서도 오히려 좀 어렵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고 수량과 시간 측면에서 명쾌하게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1단계에서 설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면 목표에 대한 수용성. 그러니까 수용성이라는 건 그 목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목표가 뭐 받을만 하다, 수용 가능하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수용성은. 그 다음에 관여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표에 대한 수용성과 관여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단계에 가면 그에 따르는 이제 적절한 훈련, 정보를 제공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뭐 팀이든 뭐 아니면 본부 단위든 간에 목표 설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훈련, 교육 훈련, 뭐 정보 제공, 목표 달성 지원,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야만 완벽하게 목표 설정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조직에서의 시사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 이론도 우리 많은 대다수의 조직에서 실증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많이 검증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강화란 무엇인가라는 정적 강화의 원리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다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동기에도 역시 강화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보상도 강화의 일종이니까. 근데 이제 정적 강화의 원리라는 게 뭐냐? 강화의 원리에는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바람직한 보상을 통해서 그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킨다. 더욱더 빈번하게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땐 처벌을 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화의 원리라는 건데, 이 강화에도 보면 정적 강화는 당연히 강화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겠죠. 특히 이제 정적인 보상을 제공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처벌은 우리가 뭐 학교 다니면서도 다 처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적 강화라는 것도 있어요. 바람직한 행동 뒤에 혐오적인 상황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적 강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행동을 자꾸 하게 만드는 효과는 발휘하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내가 싫은 거를 하지 않게 해준다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우리가 뭐 성적이 이만큼 올라가면 그 만약에 분단별로 담임 선생님이 가장 성적이 많이 올라간 분단은 뭐 청소, 화장실 청소 면제 이러면 이제 화장실 청소하기 싫은 거를 안 하게 해준다는 거니까 역시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발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강화나 부적인 강화가 다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강화 스케줄이라는 거. 간격과 그 다음에 비율. 간격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비율이라는 건 횟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간격을 유지할 거냐, 그 다음에 그거를 변동시킬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격 계획은 제공의 기준을 시간 간격에 두는 거예요. 시간 간격. 비율은 뭐예요? 발생 횟수, 행동 발생 횟수에 두는 게 비율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정시킬 거냐, 변동시킬 거냐의 또 두 차원이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할 거냐, 비율로 유지할 거냐. 그 다음에 변화시킬 거냐, 간격을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거냐, 횟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5번마다 하냐, 10번마다 하냐가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횟수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변동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 비율 계획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간격과 그 비율을 고정시키느냐 변동시키느냐로 매치를 하면 각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하 직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적 강화의 원리를 통해서, 그죠? 그 특정 행동이 다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정적 강화의 원리를 쓴다는 것은. 그래서 그 강화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개인에게 유쾌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정적 강화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승진, 당연히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상사로부터의 칭찬, 인정, 배려, 특혜 또는 금전적 보상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게 되면 당연히 강화물이 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받으면 계속 자기가 열심히 하던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조직 행동 수정이라는 것은 바로 바람직한 작업 행동,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합되는 행동, 그때 정적 강화물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업무 성과를 잘 내면 그 성과가 좋아진 부분이 바로 조직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정적 강화물의 제공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과급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에게 다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높이는 사람한테 더 높은 보상을 주는 것이 바로 그런 성과급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정적 강화물을 활용할 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왕이면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지 말라. 그래서 직무 수행 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팀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매우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많이 달성하게 된 그런 기여를 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 차별적인 더 좋은 보상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냥 뭐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상이 주어지면 그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동한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주의 깊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강화를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보상을 받고, 또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고, 관찰 가능해야 되고 또 측정 가능한 명백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은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작업자를 처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뭐 부하 직원한테 보고서를 잘못 썼다고 이제 막 뭐라고 이제 나무라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지 말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조용히 불러다가 회의실 같은 데서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남들 보는 앞에서 다 큰 소리로 그냥 이것도 보고서라고 써왔어? 다시 써! 막 이런 식의 호통을 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한테 인격적인 오히려 모멸감을 주는 거지 제대로 된 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칭찬은 오히려 혼자 조용히 칭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서 칭찬을 해주는 게 효과가 더 좋겠죠. 그 처벌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 그러니까 이 처벌이라는 것도 무조건 처벌을 가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할 때도 몇 가지를 좀 지켜서 처벌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일단 뭐 선행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리더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해야 돼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재발을 방지해야 되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 반응 또는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 무관심하고 비창의적인 수행, 리더에 대한 부적 감정, 높은 이직률과 결근율,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자꾸 받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처벌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라고 처벌을 하는 게 아닌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더 하게 만들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행동 방향을 제공하거나 또는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 행동이다라는 것을 좀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사람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처럼 자꾸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보고서를 잘못 쓰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지, 무조건 보고서 잘못 썼다는 걸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야, 넌 능력이 부족해서 이래. 그 사람의 능력을 거기서 언급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니 그 부분을 좀 보완해라 라고 이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또 처벌이 진심 어린 조언과 처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 그리고 제안으로 받아들이도록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처벌로만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벌이 일어난 후에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을 제공해 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했더라도 결코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그 감싸주고 도닥여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그 동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이제 직무 재설계 방안이에요. 직무 재설계를 통한 동기부여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직무 재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은지, 또는 일을 좀 부진하게 하는 사람의 경우도 그 직무를 재설계해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확대라는 게 job enlargement예요. 직무 확대. 그 다음에 직무 충실화, 직무 확충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enrichment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 확충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플랜 2C가 있으면 그 실행 부분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플랜하는 것부터 C까지 전부 확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직무 확대는 A 작업, B 작업, C 작업. 지금 현재 B 작업을 하고 있으면 A 작업과 C 작업까지도 확대시켜주는 겁니다. 그 직무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이게 직무 확대예요. 그 다음에 직무 순환이라는 것은 로테이션입니다. 직무 순환. 직무 순환이라는 것은 그 작업하는 부분을 교체해 주는 거,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무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이 역시 동기부여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직무 확충 모형, 허즈버그의 확충 모형은 여러 가지 기본 원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통해서 관련 동기는 바로 책임과 성취감, 또 인정, 성장, 학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허즈버그는 우리가 앞에서 이요인 이론을 가지고 주창했던 그런 사람이 허즈버그죠. 투 팩터 시어리. 이 허즈버그가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가지 제안을 통해서 직무 확충 모형을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동기와 대책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위생 요인들이 아닌 만족 요인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직무 수행의 동기 증진을 위해서는 직무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무에서 좀 실력 발휘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직무 자체를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직무 순환시켜 주든지 아니면 뭐 확충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크만의 또 직무 확충 모형도 있어요. 해크만 같은 경우는 이 5대 핵심 직무 특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놨죠. 기술의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그리고 자율성, 피드백. 이 5가지의 직무 특성을 가지고 직무 수행자의 심리적 상태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의미성 부분을 다양성과 정체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파악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직무에 대한 책임감은 자율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 이 부분은 피드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통해서 결국은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성과는 바로 내적 동기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작업의 질도 상승되어질 수 있고 높은 직무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직률과 결근율이 낮아지는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직무 수행자의 성장 요구 수준과 관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크만의 직무 확충 모형 또한 직무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모형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크만의 모형의 시사점은 뭐 전반적인 연구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 직무 특성과 전반적인 직무 만족, 그리고 핵심 직무 특성과 작업 자체에 대한 직무 만족 간에 중간 정도 크게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상관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크게 상관을 보이지도 않고 아주 낮은 상관을 보이지도 않고 중간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고요. 직무 재설계가 양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반면에 성과의 질에 대해서는 평균 25%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니까 양적 성과가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질적인 부분에서 증가를 보였다는 거고 직무 재설계를 통해서 이직률과 결근율이 감소했다. 그리고 성장 욕구 수준이 직무 재설계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성장 욕구 수준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조직에서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직무 전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고 충분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직무를 구성해야 되고 또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좀 강화시켜주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도록 직무가 구성돼야 된다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업무가치 인식이 있는데요. 이 업무가치 인식은 책에는 안 나와 있고 역시 새롭게 어, 우리가 앞에서 그 일가치감이라는 거를 공부했었잖아요. 그 오동근 박사가 역시 또 새롭게 발견하고 발표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가치 인식,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 가치 있고 업무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지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얘기하는 게 바로 업무가치 인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가치를 느끼고 싶은 욕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욕구가 결핍 욕구가 아니라 성장 욕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충족이 된 후라도 지속적으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또 역시 이러한 상위의 욕구는 내재적인 욕구로서
외적 보상이 아닌 내적 만족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근과 서영훈 교수가 같이 논문 발표를 한 내용을 여기다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풋 요인으로는 업무 자체 특성, 업무 수행 과정 차원, 업무 수행 결과 차원, 개인 비전 차원, 사회적 평가 차원, 그리고 업무 가치 인식과 관련해서는 이런 업무 관련, 자기 관련, 가치 관련, 가치 정서를 가지고 있고, 내외 지향성이란 부분이 이 중간중간에 조절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과정 요인이겠죠. 그리고 이제 직무 효과성이라는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직무 만족과 직무 몰입과 직무 동기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사점으로 업무가치 결정 요인으로 업무가치 부분이 그 내재적 지향성과 외재적 지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직무 효과성 부분에서도 역시 내재적 지향성의 높고 낮음과 외재적 지향성의 높고 낮음이 차이가 있더라. 업무가치 인식이 낮고 높음에 따라서 그 두 가지가 다 실험적으로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업무가치 모형의 시사점은 업무와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것이 직무 효과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개인의 가치관보다 업무를 통해서 상황적으로 느끼는 가치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할 때는 역시 업무를 통해서 느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재적 지향성, 이제 아까 우리가 내적, 외적인 동기 측면에서 보면 외적 지향성자는 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직무 효과성도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업무 가치를 느끼게 될 때 직무 효과성이 크게 증가한다라는 것도 밝혀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업무 가치 인식의 증진을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과정의 효율성, 결과의 유용성, 비전의 현실성, 사회적 인정, 이런 부분들이 다 높여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기 이론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 동기 이론들에 대한 요약을 해놓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이론들 간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목에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동기 이론과 관련된 내용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비대면 수업을 제가 다다음 시간까지 하고 다다음 주에 대면 시간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질문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